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우리 통합사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2페이지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선생님이 수업 업로드 하면서 첫째 날 똑같은 걸 첫째 날 했던 걸 둘째 날 또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은 아침에 선생님이 올리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 3-4시간 지나들 동안에. 여러분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수업하는 것들 시험에 출제되고요. 지금 수업하는 내용 시험에 출제되고 성적에도 당연히 다 반영됩니다. 여러분이 등교하면 이 내용 다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도 우리 수업 같이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32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여러분 합리적 선택. 자, 여러분은 합리적인 사람이세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당연히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불합리한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합리적 선택이란,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 선택이 어떤 것이냐?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합리적 선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선택. 다른 말로는 만족을 편익이라고도 합니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어야 돼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편익. 자, 교과서의 왼쪽에도 편익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나 만족감을 편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뭔가 선택했어요. 근데 뭔가 선택하려면 비용이 들어, 비용.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핸드폰 바꿀 때가 됐어요. 아이폰 살 거야, 갤럭시 살 거야?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폰 살 거야, 갤럭시 살 거야? 지금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대답했을지 선생님은 알 것 같아요. 아이폰 산다고 했을 거야.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 청소년들은 갤럭시보다 아이폰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갤럭시를 더 선호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살지 갤럭시를 살지 선택할 때 뭘 따져봐야 되냐면 비용과 편익을 따져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편익은 뭐예요? 내가 선택해서 얻는 이익과 비용을 따져봤을 때 비용이 큰 게 좋겠어요? 편익이 큰 게 좋겠어요? 당연히 편익이 큰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자, 여러분 아이폰, 갤럭시 중에 아이폰 선택하는 큰 이유 뭡니까? 네,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도 다 아이폰 쓰니까 아이폰 안 쓰면은 아싸, 아이폰 쓰면 인싸.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과연 여러분이 한 그 선택이 비용 대비 만족도가 정말로 그렇게 큰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이폰이 정말 가격만큼 가치를 하는지,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내가 돈 주고 산 그 비용이 실제로 그런 만족을 하는지, 만족을 주는지 이걸 따져보고 만족이 크다면 여러분들은 잘한 거죠. 만족이 크다면. 네.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비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뭘 샀을 때 아이폰을 샀다. 그러면 아이폰 사는데 낸 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명시적 비용이라고 해요. 명시적.
비용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걸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시적 비용은 진짜 실제로 들어간 돈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기회비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뭐죠? 이쪽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포기한 것의 가치가 기회비용이에요. 아이폰 갤럭시 이거 처음부터 선생님 예를 잘못 들었네. 근데 했으니까 계속 할게요. 아이폰과 갤럭시 중에 뭘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아이폰을 선택했다. 그러면 갤럭시는 내가 포기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로 선생님이 핸드폰이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이폰에는 이런 기능이 있고 갤럭시에는 저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갤럭시에 있는 기능이 아이폰에는 없어. 반대로 아이폰에는 있는 기능이 갤럭시엔 없어.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같은 가격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아이폰을 선택하면 갤럭시에만 있는 기능은 뭐 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반대로 뭡니까? 갤럭시를 선택했을 때는 아이폰에만 있는 기능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회비용. 자, 교과서에도 131쪽 아래쪽에 보면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에서 예가 나와 있는데 보통 이 예는 솔직히 그렇게 적절한 예는 아닌데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뷔페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데 내가 이 식당에서 밥을 안 사 먹고 알바를 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뷔페 비용이 2만 원이야. 2만 원. 근데 여기서 알바 1시간 동안 밥 먹는데 2만 원인데 알바 1시간 했으면 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밥을 먹으면 알바를 안 하는 대신 밥을 먹으니까 알바의 가치 만 원은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제로 밥 먹는 데 드는 비용 2만 원. 그 다음에 알바를 했으면 받았을 또 만 원. 합쳐서 3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이.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실제 그 가격, 그 다음에 내가 포기한 것, 그걸 합쳤는데도 내가 얻는 만족이 크다면 뷔페집 가서 뷔페집에 내는 돈 2만 원, 뷔페에 내가 먹지 않고 알바를 했었으면 받았을 돈, 그걸 합친 것보다도 내가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얻는 만족감이 더 큰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이 예는 적절하진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식당 갈 때마다 내가 여기서 밥 안 사 먹고 알바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알바는 뭐 아무나 시켜줍니까? 그 다음에 알바를 뭐 하루만 하고 말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솔직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적절한 선택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비용이 있냐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은 뭐냐면 이미 써서 없어지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써서 없어지는 비용.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말해서 매몰 비용 아깝다는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경우 본 적 있나요?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든지 뭐 식당에 가서 뭘 사 먹었어. 뭐 비싼 걸 사 먹었어요. 근데 배가 너무 불러. 그 음식이 남았어. 그래서 안 먹을래 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뭐라 그래? 야, 이거 얼마인 줄 알고 이걸 안 먹어? 다 먹어. 이러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네, 없다면 다행이고 선생님은 잘 그래요. 음식 남기면 야, 이게 얼마인 줄 알고 이걸 남겨? 먹어. 라고는 안 하고 선생님이 그냥 먹죠. 남아있으면 막 꾸역꾸역 먹습니다. 꾸역꾸역 먹어요. 네. 더 이상 못 먹겠는데도 아까워서 먹어. 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수가 있어요? 배탈 나는 수가 있어. 배탈 나는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이미 들어간 돈,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뭐냐면 이미 들어간 돈,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내가 돈 낸 게 아까워서 계속 먹는다. 이게 매몰 비용을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음식 사다가 남겼는데 아깝다고 계속 먹으면 오히려 어떻게 되죠? 배탈 나.
배탈 나서 병원 가고 돈 더 들고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매몰 비용 고려하면은 오히려 손해가 난다. 매몰 비용은 어떻게 하면 좋다? 이미 사라진 비용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혹시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하는 사람 중에 그런 실수를 많이 해. 매몰 비용 아까워서.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주식이 오를 걸 기대하고 10,000원에 10,000원짜리 주식을 한 1,000,000원치 샀다고 봅시다. 근데 이게 주식이 확 떨어져서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이 됐어. 그러니까 1,000,000원어치 주식 산 게 500만원이 된 거야. 엄청나게 손해봤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손해봤네 하는데 500만원 손해보고 팔고 나와야지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1,000만원 넣었던 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매몰된 비용이 아까운 거야. 이미 쓴 돈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지금 5,000원이니까 지금 내가 더 사면은 나중에 10,000원보다 올라갔을 땐 더 이익이겠지 하면서 더 사요. 5,000원으로 떨어진 걸 또 사. 근데 이제 올라가서 본전만 되면 찾아야지만 하는데 오히려 주식 올라가지 않고 더 떨어져. 10,000원이었던 것이 5,000원 되고 1,000원 됐어요. 그때라도 사실은 포기하고 1,000원이라도 건져서 나와야 되는데 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미 쓴 돈 너무 아까운데 해서 1,000원의 주식 또 사. 그러다가 어떻게 돼? 거지 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매몰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돼. 내가 돈 썼다고 이미 쓴 돈 아까운데 하면서 그게 아깝다고 생각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매몰 비용은 이미 버려진 거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과감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말이 지금 우리 알아볼까요? 맨 밑에 줄에도 나와 있죠.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몰 비용을 자꾸 생각하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온라인 수업인데요. 온라인 수업 기간 여러분들이 합리적 선택을 해야 돼요. 합리적 선택. 학교에 와야 되는데 못 오잖아. 집에서 해야 되잖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거 틀어놓고 딴짓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틀어놓고 딴짓하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고 누워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 얻었을 그 기회비용 꼭 생각하세요. 이 시간에 내가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회비용 꼭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밤에 야식 먹고 싶을 때도 기회비용. 야식 사 먹는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야식을 안 사 먹고 내가 참았으면 내 살 빠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기회비용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할 때 매몰 비용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사라진 것은 미련을 버리세요. 저렇게 했었으면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고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안 좋은 결과가 나으니까 여러분 합리적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33쪽에 보세요. 133쪽. 합리적 선택의 한계. 자, 사람들은 다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리적 선택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내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 나는 분명히 합리적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첫 번째,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비용과 편익을 따져서 비용보다 편익이 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요. 선생님이 좀 전에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합리적 선택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것, 공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줄지 실질적으로 지금 알 수가 없죠. 반대로 공부 안 하고 지금 놀고 있으면서 내가 만족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지기 어렵고. 근데 이건 당연히 따지면 어려운 건데 실제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까 아이폰과 갤럭시 얘기했는데 아이폰과 갤럭시 선생님이 뭐 어떤 핸드폰을 비하하자는 건 아닌데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사람들 하는 말 중에 아이폰은 갬성으로 쓴다. 네. 아이폰은 성능이 조금 혹시 떨어지더라도 갬성. 네. 이거 선생님이 뭐 정확하게 알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아이폰과 갤럭시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핸드폰, 스마트폰, IT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떤 핸드폰이 성능적으로 또는 뭐 기술적으로 얼마나 더 뛰어난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갤럭시 100만원, 아이폰 100만원 이게 정말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계산하기 어려워요. 근데다가 또 사람은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하는 데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국밥빌런. 국밥빌런이란 말 들어봤어요? 국밥빌런이 딱 이런 거야. 그 선생님도 그 인터넷에 보다가 보니까 국밥빌런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 친구들이 밥 먹으면서 친구가 뭐 먹지 했더니 야 오늘 햄버거 먹자 했더니 한 친구가 뭐라 그래? 야 그 돈이면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이게 이제 국밥빌런 이야기 아시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야 우리 치킨 먹자 했더니 그 돈이면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국밥빌런 뭐 먹자고 해도 무조건 야 그 돈이면 국밥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국밥빌런이 왜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왜 나쁜 놈인 줄 알아?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편익이 달라. 국밥빌런은 국밥이 언제나 최고의 만족을 주겠지만 선생님은 약간 여러분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양식 좋아해요.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 이런 거 좋아합니다. 국밥 안 좋아해요. 나 같은 사람은 국밥보다 파스타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양은 코딱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거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것이 미래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구성의 모순이라는 게 있어요. 구성의 모순. 여기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절약의 역설. 절약의 역설이 구성의 모순이다. 자, 여러분. 절약의 역설이라고도 하고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약하고 저축. 자,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저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축이라는 걸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안 사고 저축을 해. 그 돈 아껴서 저축을 해요. 특히나 어떨 때 더 저축을 많이 하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할 때 저축을 합니다. 뭐냐면 야 이거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나중에 나 돈 없어서 못 살면 어떡해? 지금 미리 저축을 해놔야 나중에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 하면서 저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이유는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 미래가 전혀 불안하지 않다면 사실 저축할 필요 없어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저축을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미래가 어두워, 불안해. 그러면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저축을 하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니까 합리적인 선택이지. 근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사람들이 다 저축을 많이 해. 그랬더니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 역사하면서
자유방임주의 실패할 때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물건을 안 사니까 경제가 망했다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가 줄어들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저축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축을 많이 하잖아? 소비가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될까?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죠.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면 기업에서 사람들 월급 줘야 되는데 기업 수익이 줄어드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일자리가 줄어들면 내가 뭐 할 수도 있어? 실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 경제는 더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지죠. 저축이라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 경제가 침체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구성의 모순이에요. 이게 무슨 절약의 역설이고 구성의 모순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 선택이 괜찮은 선택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더니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저축을 한 게 나한테는 합리적 선택이었지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익이 충돌하고 그래서 타인이나 공익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나는 합리적인 선택한 건데 그게 남한테나 사회적으로는 피해를 주는 경우. 자,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 역사할 때 많이 했던 거야. 뭐냐면 자유방임주의 시대 때 자본가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노동자의 월급을 적게 준 거예요. 그때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다고 했죠. 근데 그런 그 자본가의 선택이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엄청난 가난에 시달리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을 한 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공익에 피해를 줘요. 뭐냐면 여러분 1900년대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극심했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공장주들이 공장을 돌리면서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오염물질이 나와도 상관 안 해. 왜냐? 공장을 돌리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니까. 자기한테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근데 오염물질이 나와서 공익에 피해를 준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133쪽 교과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예가 나와 있는데 자료 2번에 아주 끔찍한 예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게 그래서 철저하게 금지됐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먼 얘기도 아니에요. 1970년대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핀토라고 하는 어떤 소형차가 있었는데 이 소형차가 사고가 났다 하면 엔진룸이 밀려 들어오면서 사람이 죽는 거야. 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사고 나서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변상해주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뭐냐면 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설계가 잘못돼서 사고 나면 거의 무조건 죽는다. 여러분 교통사고 날 수도 있죠. 근데 사고 났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사고는 날 수 있으나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자동차 설계해서 판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설계가 잘못돼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웬만하면 사람들이 죽거나 막 장애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자기들이 알아냈어요. 근데 거기 책에도 나와있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이 사람들 알면서도 그렇게 잘못 설계된 거를 자기들이 팔았던 자동차, 이미 팔려나간 자동차, 요새는 자동차 팔았다가 이상이 생기면 자동차 회사에서 리콜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수리 같은 걸 해주잖아요. 이 이후에 그런 제도가 생긴 건데 그 이미 팔린 자동차들을 안전하게 수리해주는 데는 1억 3,700만 달러가 든다는 거야. 근데 모든 차가 어차피 사고 나는 건 아니니까 만약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변상해주면 죽은 사람한테 그 가족한테 변상해주면 4,950만 달러. 다시 말해서 고쳐주는 데는 1억 달러가 넘게 들고 그냥 변상해주는 데는
5천만 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2배 이상의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동차 회사는 자기네 자동차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포드 회사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왜? 비용, 아까 얘기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야 돼? 적게 들어야 돼? 비용이 적게 드는 거 따져보니까 차라리 사람 죽었을 때 배상금 주는 게 비용이 적게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거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집 파는 사람, 편의점에서 담배 파는 사람들이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면 안 되잖아. 근데 사실은 파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고 합리적 선택이야.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합리적 선택의 의의와 한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134페이지 선생님하고 같이 책 보면서 스스로 정리하기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볼까요? 자본주의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이거 잠깐 멈춰놓고 한번 이 134쪽 풀어보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플레이해서 한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 뭘까? 자본주의는 무슨 제도가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지? 자본주의의 핵심. 네. 바로 사유재산제도. 사유재산제도가 기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사적 이익 추구를 보장한다. 이 세 가지가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 생기기 전에 이거 기억하시죠? 산업혁명. 네. 본격적인 자본주의 생기기 전에 상업혁명 시대, 상업주의 시대에 정부가 상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중상주의 경제정책, 중상주의 보호무역. 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나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시대, 네, 무역이 중심이었던 시대, 그때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한 내용이네요. 합리적 선택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 또는 편익을 얻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네. 자, 그 다음 가다를 보고 관련 있는 개념을 찾아보자. 자, 모든 국민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자 경기가 침체되고 저축할 소득이 줄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축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국가적으로, 전체 경제적으로 손해가 났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디귿, 절약의 역설, 구성의 모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서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중간에 나왔다. 자,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는데 너무 재미없는데도 돈 아까우니까 그냥 보고 나왔어요. 요게 뭐에 대한 거예요? 매몰 비용. 자,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매몰 비용 고려하면 너무 재미없는 영화 끝까지 보고 나와야 돼? 중간에 그냥 나와야 돼? 중간에 그냥 나오는 게 여러분한테 이익인 거예요.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끝까지 봐도 재미없을 거면 중간에 나오면 최소한 내가 시간 손해는 안 보니까 그게 바로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은 무시하는 게 좋다. 자, 여름방학 때 여행을 가기 위해 일주일간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떠났다. 이건 뭐죠? 기회비용.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으면 돈을 벌었을 것이고 대신에 여행을 가서 얻는 만족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갈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여행을 갈지 말지 정할 때 여행 가서 얻을 기쁨이 여행에 드는 돈 플러스 아르바이트 못한 돈을 합친 것보다 크다면 여행은 가야죠.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생 되거나 했을 때 여행을 갈까 아르바이트를 할까 한다면 여행을 가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하지만 여행에서 얻는 만족,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경험, 그런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훨씬 더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친구 보니까 수업 끝내야 되겠네요. 마무리할게요. 자, 세 번째,
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 요게 우리 제일 중요했었죠. 거기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거 한번 봅시다. 자, 원래 자본주의가 생기기 전에 중상주의였죠. 아까 얘기한 대로 상업이 발달했을 때 유럽의 왕들이 상인들을 보호해주고 보호무역, 중상주의 하면서 뭡니까? 귀족들, 왕족들 잘 먹고 잘 살았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처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등장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중상주의는 없어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시장경제인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생겨났다. 기억이 한마디로 자유방임 시장경제죠. 자유방임 시장경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유럽이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유럽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그런데 1920년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자유방임 경제가 망했다. 그게 바로 뭐였죠? 무슨 사건? 대공황. 대공황이 일어나서 시장 실패. 야, 무조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했더니 온갖 문제, 빈부격차라든가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급기야 대공황이 일어나서 쫄딱 망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를 하긴 하는데 자유를 무조건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국가가 어느 정도는 개입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수정자본주의,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혼합경제체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70년대에 석유파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되는데 석유 가격을 국가가 임의대로 조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을 다시 없애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귿, 신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자, 디귿이 신자유주의예요. 자, 밑에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다음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서술해보자 라고 했는데 정부 규제, 복지, 공기업, 자유무역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써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순서대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기존의 혼합경제체제에 정부 규제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정부 규제 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니까 정부 규제 하지 마라. 정부 규제 철폐하고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했어요. 근데 신자유주의에는 복지 비용도 줄여라. 복지하는데 왜 이렇게 내 세금 많이 걷어가냐? 복지 줄여라. 그 다음에 공기업을 어떻게 해라? 민영화해라. 야, 공기업들 말이야 방만하게 운영하고 지들 돈 아니라고 손해봐도 막 그냥 대충 넘어가고 민간기업화해라. 민영화해라. 공기업을 민영화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자유무역,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관세 같은 거 하지 마라. 자유무역 추구한다. 이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신자유주의는 정부 규제 철폐하자, 복지 비용 줄이자, 공기업 민영화하자, 자유무역을 확대하자.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135쪽에 보면 영화에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 찾기 했는데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에 대한 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영화가 바로 이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유튜브 링크 해놓을 테니까 빌리 엘리엇 당시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영화 속에서 선생님 관련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